반갑습니다. 지한송이고요. 재무관리 이제 시작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재무관리 시작할 건데 그 몇 가지 말씀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 재무관리는 좀 어려운 과목이라서 제가 커리어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솔직히 제 재무관리 수업 잘 따라오시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커리어를 좀 말씀드리면 스텝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 뒤에 동차가 있죠. 동차 강의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은 다 뺄게요. 객관식 이런 것도 뺄게요. 그 다음에 동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GS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무관리 GS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은 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GS 모의고사는 유예생들 보통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서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한 1주 전에, 2주 전에 끝났는데 이게 동차생도 들어도 되는데 대부분 유예생이 들어서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까지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GS를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예가 됐거나 아니면 동차 때 실력이 훌륭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초시, 제시라도 거의 뭐 제시 같지 않은 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S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은 내후년, 만약 내년에 재무관리가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듣겠죠. 어쨌든 요건 되게 어렵고, 그러면 동차까지가 컬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지금 요거예요. 요거 두 개. 스텝 제로는 한 6시간인가 해서 그냥 재무관리의 기초를 좀 쭉 다루고요. 그 다음에 수학 기초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수학 기초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요것보다는 우리경영 아카데미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수학 기초만 해가지고 따로 편성한 게 있어요. 그거를 시간 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수학 얘기를 드리냐면 수학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재무관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텝 1, 2를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보시면은 교재가 두 권입니다. 하나는 가이드북이라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김민환 선생님의 재무관리 9판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총 책이 3권입니다. 3권이에요. 가이드북, 이론편, 문제편입니다. 그러면은 스텝 1, 2에서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텝 1에서는 가이드북으로 진행합니다. 내용 설명 가이드북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북 안에서도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는 제가 뭐 쉬운 것들 위주로 좀 되어 있으니까 잘 풀어 드릴 겁니다. 가이드북 예제 있고 거기에 예제가 있어요. 가이드북에 내용 설명하고 예제 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북에서 개념 설명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이드북이 총 1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을 끝낸다. 그러면은 그 1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1장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론편에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론편의 예제들을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론편 예제를 풀 거예요. 이론편 예제. 그러면 이론편에 있는 거기 있는 줄글 있죠. 줄글. 그거는 안 읽어요. 그건 어디서 읽냐면 나중에 스텝 2에서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편에 있는 거는 예제만 풀 거예요. 대신에 스텝 1에서의 주제 있잖아요.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운 주제 말고 스텝 1에서의 주제 위주로 예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풀면 거기에 문제편 있어요.
문제편에 보시면은 거기 1장부터 돼 있어서 객관식 문제가 있고 뒤에 주관식 문제 있거든요. 주관식 문제는 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있죠. 객관식 문제는 문제편에 객관식 문제 있죠. 한 80에서 90%? 그래서 80% 정도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80%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매일 요 내용 설명, 이론편, 문제편에서 나왔던 개념들 가지고 진도 테스트를 봅니다. 매일 진도 테스트를 보고요. 그럼 진도 테스트를 보면서 앞에서 전날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거예요. 진도 테스트 보면서 복습할 거고요.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리뷰하는 거죠.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텝 1이 끝나는데 중간중간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 있어요. 이 진도 테스트는 OX 위주로 되어 있고요. OX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뭘 볼 거냐면 진도별 모의고사를 약 5회 정도 볼 겁니다.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객관식입니다. 오해 볼 거예요. 그럼 스텝 1에서 계속 가이드북, 이론편, 문제편, 가이드북, 이론편, 문제편 하면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텝 1에서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1차에 나오는 주제 있죠. 1차에 나오는 주제 중에서 80% 정도. 그래서 요거는 1차에 나오는 주제 중에서 80% 정도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나오면 100%예요. 쉽게 나오면 100%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차에 80% 정도를 제가 커버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 1이 끝나면 그러면 스텝 2가 진행이 되는데 스텝 2는 뭐 가지고만 할 거냐면 우리 거기 있는 김민환 선생님 이론편과 문제편만 가져갈 거예요. 가이드북은 이제 안 씁니다. 가이드북은 스텝 1에서만 쓰고요. 여기 내용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이론편 가지고 합니다. 이론편 가지고 하고 이제 이론편에 있는 문장들 있죠. 그거를 읽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신에 그 이론편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중요한 문장들 위주로 좀 읽을 겁니다. 거기 파란 글씨체로 있을 거예요. 이론편에 보시면은 중요한 문장들 같은 걸 파란 글씨체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텝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요. 스텝 1 내용 복습하고 그 다음에 좀 지엽적인 주제 그리고 어려운 주제들을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 그 다음에 지엽적인 주제를 여기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스텝 2에서는 1차는 100% 커버되고 그 다음에 2차는 개념 정도만 보면은 뭐 거의 다 커버가 되는데 스텝 2만 보고 2차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퍼센테이지는 개념 커버리지로 보시면 돼요. 개념 커버리지로 하고 50% 정도예요. 개념 커버리지로. 이거 가지고 문제는 못 풀어요. 주관식 문제는 못 푸는데 개념은 그렇게 커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도 테스트는 없고요. 여기서는 진도 테스트 없고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범위 모의고사 2회 보고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총 7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볼 거고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10문제 낼 거고요. 여기 진도별 모의고사는 요거는 실제 시험 16문제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스텝 1과 스텝 2예요. 지금 하는 게 스텝 1과 스텝 2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스텝 3까지 있는데요. 이 스텝 3는 연습서 가져갑니다. 주관식 문제잖아요. 연습서 가지고 하는데 이 연습서가 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컴팩트한 연습서가 하나 있고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다음에 하나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조금 양이 있는 그런 연습서가 있어요. 동차 강의는 제가 그 컴팩트한 걸로 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연습서로 하고요. 심화 강의라든지 여기 있는 연습서, 그 스텝 3 강의는 그 컴팩트한 연습서로 합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좀 가져가고요. 요거 가지고 하는데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조금 쉬운 수준이라서 여기는 스텝 3는 2차 한 60에서 70%? 그러니까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60점 정도. 60점 정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차 강의가 있잖아요. 동차 강의 때는 거의 90% 가까이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에서 90까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동차 그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요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스텝 1은 일단 필수입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스텝 2까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텝 1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동차 강의 듣는다? 쉽지는 않지만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때 동차 때 빡세게 해야겠죠. 스텝 1만 듣고 동차 강의를 들어도 괜찮은데 그 전제는 뭐냐면 객관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객관식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반복해가지고 여러 번 많이 풀었거나 어쨌든 그게 돼 있어야지 동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1만 듣고 동차 강의를 들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시는데 가능은 한데 그만큼의 좀 그 뭐라 그러지 힘듦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메인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재무관리를 합격하기 위해서 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동차 강의를 듣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안 듣고 동차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스텝 3 안 듣고. 근데 스텝 3를 듣는 이유는 1차가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 좀 응용이 필요하고 좀 어렵게 막 꼬아서 막 내면 그러면은 요게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재생은 요거 듣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동차 강의를 들어버리거든요. 재생은. 근데 초시생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그때 뭐 상담을 하든 저한테 질문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와야지 나중에 2차 때에 덜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재무관리가 워낙 어렵고 여러분들이 지금 진도에 치여 있거든요. 지금. 알아. 그래서 스텝 2를 안 든다고 해도 1차 합격에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차 스텝 1만 들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예제 풀고 객관식 풀고 진도 테스트 하면서 리뷰하고 모의고사 보고 스텝 2에서 설명하고 스텝 1 복습하고 모의고사 보고 실력이 안 늘래 안 늘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커리를 따라오면 안 늘 수가 없어요. 근데 힘들겠지. 고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티는 게 회계사 시험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거 잘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실력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응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그 노력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는 만들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커리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재무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응? 응? 재무관리가 어려운 이유,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 세법까지 들었나요? 회계, 원가, 세법 들었죠? 경제, 그렇죠. 중요한 경제까지. 그럼 회계, 원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경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어려운 과목을 2개만 꼽아봐요. 원가 관리회계죠. 그 다음에 세법, 두 개만 꼽고 손을 한번 들어봐요. 재무회계. 재무회계. 2개 고른 거죠? 4개 다 들면 안 돼요. 원가. 원가. 세법. 세법. 경제학. 세법과 경제학. 나중에 하나가 더 추가될 거예요. 재무관리라고. 세법 경제학. 회계는 참.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 재무관리를 왜 선택했을까? 재무관리가 공고가 떠가지고 재무관리 한 거거든요. 뭐 저 회계가 공고 떴으면 회계를 했겠지. 근데 재무관리가 공고에서 재무관리를 했는데, 야, 재무관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참 힘이 들더만. 세법 강사들도 힘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제학 강사도 되게 힘들 거예요. 뭐 다른 의미로 힘들겠죠. 세법은 양이 많으니까. 소영쌤 강의한 거 보니까 거의 매일 해요. 안쓰러워 죽겠어. 경제학 강의하는 거 보니까 맨날 한숨 쉬어요. 이해를 못한대 학생들이. 재무관리도 비슷하거든요. 재무관리도 비슷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회계는 그나마 좀 할만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사칙 연산만 하면 되고요. 왼손 오른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더 나아가나? 그리고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심을 지키고 있을 때 합니다. 의지가 막 불타오를 때 회개를 해요. 그러면 회개는 열심히 해요. 막 해요. 그래서 잘해. 그리고 회개도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중급 회계 1, 2 있고 고급 회계 있잖아요. 고급 회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중급 회계 1, 2 있잖아요. 1이 어려워요? 2가 어려워요? 2가 왜 어려울까? 뒤에서 그래요. 뒤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뒤에 하는 과목들이 정신력도 많이 좀 정신도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막, 그래서 뒤에 있는 챕터들을 힘들어합니다. 뒤에 있는 챕터들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과목이, 그 앞에 있는 개정 과목이 쉬운 건지, 뒤에 있는 개정 과목이 어려운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한 개정 과목이 앞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그렇고,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양이 많고요. 양에 지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세법을 계산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법입니다. 물론 그 상법이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법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법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좀 이해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처음 법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기준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 회계도 기준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기준서에 있는 문구 막 시험에 나오면은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게 그 기준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어려운 이유는 회계가 잘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에서 나오는 산식 자체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엄청나게 조금 길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생략하고 그 산식에 적용하는 훈련만 하다 보니까 왜 이러한 산식을 내가 적용하는지, 나는 뭐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상세하게 가르치면은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납득하기가 괜찮은데, 근데 시간 관계상 우리는 세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과목을 또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차 때 이해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1차 때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암기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문제 풀고 그냥 나와요. 세법. 경제학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경제학? 경제학이 어려운 이유는 저도 어려워서 경제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같아요. 유전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제를 잘하죠. 미시, 거시 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커버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 많은 것들을 납득하려고, 스스로한테 납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무관리는 세법에 가까울까 아니면 경제학에 가까울까요? 경제학에 가깝고요. 경제학 중에서 미시에 가까울까요? 거시에 가까울까요? 예, 미시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미시, 거시 중에서 뭐 어려워요? 미시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재무관리도 어렵겠지. 근데 재무관리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괜찮은 건 뭐냐면 경제학보다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2차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경제학보다는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뭐가 있냐면 의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비벼볼 만은 해야 합니다. 비벼볼 만.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좀 그렇지만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와, 쟤는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쟤는 합격하겠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떻게든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는 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을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합격시키는 게 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어쨌든 상위 1%, 상위 5% 얘네들은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친구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도 안 해.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수강생 수가 별로 없을 때는 멱살을 계속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잡으면 되는데 이제 수강생이 많아지면 멱살을 격일로 잡아야 돼요. 격주로 잡고. 그러면 얘가 잡을 때만 오지 놓으면 같이 그냥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순간 공부를 안 해.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보십시오. 제가 뭐 강사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학생들과 누구보다 소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왔을 거고 수많은 학생들이 회계사 시험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 회계사 시험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거든요. 뭐 그거는 인간적인 관계죠. 선생 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데 뭐 어쨌든 보면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친구들이 에요. 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합격한 친구들은 누가 봐도 합격할 것 같아. 그런데도 떨어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극히 드물고요. 웬만하면은 합격을 해요. 아, 누가 봐도 쟤는 합격하겠구나라는 친구들은 뭐 본인이 중간에 공부를 안 하거나 뭐 본인의 사망 말고는 그냥 합격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합격을 하려면 그러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 동기부여가 많이 약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회계사를 준비하려고 해요? 라고 하면 그냥 먹고 살려고 남들 하니까, 그런 동기부여 가지고는 이게 오랫동안 공부를 못해요. 그런 동기부여는. 왜냐하면 이거 안 하고 또 다른 걸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눈을 돌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먹고 살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목을 안 매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고차원으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 거야. 그런 동기부여는 나름대로 괜찮겠지. 회계사 되면 많이 버니까. 그러면은 많이 번다라고 했을 때 그 얼마까지? 회계사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못 벌거든요. 그냥 뭐 한 1억 정도. 1억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몇십억, 몇백억 그런 자산가는 못 될 수 있거든요. 회계사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로 또 동기부여를 삼으면 안 돼. 그러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삼았냐? 저도 딱히 뭐 크게 동기부여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회계사 공부하니까 한 거고, 아유, 행시보다는 회계사가 좀 더 쉽겠지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동기부여를 하냐, 나는. 저는 그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되게 남들한테 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좋아하고 막 해서 남들한테 지는 거를 싫어해서 옆에 애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죠. 근데 그게 옆에 애가 나보다 잘하면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따라잡으려 노력하는데 내가 막 해요. 근데 옆에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없어져요. 옆에 애가 공부를 안 하면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그 동기부여가 사라져.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내가 올라갈 거냐.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러다가 주위에 제 같이 공부했던 크루가 있었거든요.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만 합격했거든요. 나머지 4명은 떨어졌어요. 그래 어쨌든 안타깝죠. 그 친구들과 계속 잘 보고 있긴 한데 잘 삽니다. 엄청 잘 살고요. 그들도. 그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마련했냐면 좀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근데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걸 떠나서 뭔가 그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좀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케어해 줘야겠다.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뭔가를 보살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버텼죠. 지금 얘기한 동기부여가 정말 많죠. 처음에 뭐 저도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부여가 학점이 안 좋았습니다. 학점이 학고를 2번 맞고요. 그래서 이 학점으로는 어디에 지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학점 안 보는데 가면 되긴 하지만, 그런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학점 때문에 그러면 나 회계사 말고 없는데, 학점이 또 저의 동기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OT 촬영이라서 나중에 동기부여 많거든요. 예. 촬영이라 가지고 이게 게다가 OT 촬영이에요.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동기부여는 진짜 많은데 더 큰 동기부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 대체 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그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억지로라도 동기부여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래오래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 동기부여가 약해서 보통 떨어지죠. 그게 다 공부 시간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부 방법. 공부를 많이 하면 무조건 합격하냐? 그렇죠? 때려 박으면 합격하죠. 하루에 제가 그냥 공부 방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루에 16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6시간을 공부하면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공부하는 거는 동기부여라고 치고요.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단기간에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거.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강의 듣는 건 되게 편해요. 강의 듣는 건 되게 편해서 강의를 들으면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아요. 착각이죠. 강사는 뭔가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수험 범위를 좀 줄여줍니다. 그게 강사의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을 분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케어를 해주고 멱살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강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습을 할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강의했던 내용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습 동영상을 보겠죠. 복습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은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복습 동영상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백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과감하게 제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있죠. 이제 개념도 다 이해됐고 이제 문제를 풀어. 자, 예제를 풉니다. 예제를 풀어요. 그러면 예제를 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빼먹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지를 봐요. 내가 이거 빼먹었네. 이거 빼먹었네. 다음번에는 빼먹지 말아야지 라고 넘어가면 공부가 아니에요. 예제를 답지 안 보고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까먹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단순하게 해답 보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부분이 계속 구멍으로 남습니다. 그거를 못 채워 넣어요. 그런데 그 예제 한 번 보는 거는 괜찮은데 2번 보고 3번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거 또 봐야 돼? 너무 귀찮은데? 나 볼 거 많은데? 뒤에 진도. 그런데 그걸 봐야 돼요. 뒤에 진도를 몇 개 못해도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여러 개를 문어 다발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수험 공부에는 좋지 못합니다. 장수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뭐 어쨌든 우리가 문장을 보거나 예제를 보거나 문제를 볼 때 그거를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왜 맞췄지? 이거 어거지로 맞춘 거 아니야? 이거 우연히 맞춘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맞춘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맞췄는지. 다음에는 또 나왔을 때 혹시나 변형되면은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들한테는 부족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지겨웠어요. 그 문제 계속 보는 게. 그리고 다른 것도 봐야 되고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여러분 재무관리 첫 시간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항상 집중을 높여요. 그런데 반복되고 조금 옛날에 봤던 거는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거를 잘해야 시험에 합격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걸 되게 잘해요. 지겨운 걸 하려고 해요. 제가 조교를 몇 명 이렇게 시키잖아요. 조교 일을 시키면은 물론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조교들은 뭔가 일을 시키면 그거를 한 번 해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검수 안 하고 바로 줘요. 그런데 잘하는 조교는 한 번 하고 그거를 두세 번 검수해요. 그 검수하는 작업이 엄청 귀찮고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요.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 습관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쪽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든지 재무관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차라리 세법, 상법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고루고루 잘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뭘 하나를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잘하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제 그 제자 중에 계속 떨어지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경영학에서 90 맞았어요. 90? 4개 틀렸어요. 재무관리 다 맞고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 4개 틀렸고요. 경제학 80. 그런데 떨어져요. 세법, 상법이 거의 뭐 40점, 뭐 50점.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막 하게 되면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잘 건드려야 돼요.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싫어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싫어하는 게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 안에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드리셔야 돼요. 됐죠? 이런 다음에 동기부여랑 공부 습관 이런 것들만 잘 챙겨가지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친구들 중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변명이 너무 많아요. 변명이 많다는 거는 그걸 극복 못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공부를 못하는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못해가지고 변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공부량이 줄어요. 그 변명을 안 하는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변명을 최대한 안 한다는 것은 나한테 공부를 못하게 했던 환경들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스스로. 그거는 자기 멘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까지 진짜 할 얘기는 진짜 많죠. 우리 수업해야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거 저도 그런데 그 욕심과 노력을 그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노력하시고요. 욕심이 적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회계사가 되려는 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욕심에 걸맞게 하셔야 돼요. 욕심만 많고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로또예요. 맞죠? 로또죠. 로또. 그냥 로또 사는 거예요. 로또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로또 사는 것도 나름대로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있지. 근데 욕심을 내가 어느 정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연습서 있죠. 연습서를 보고 싶다. 욕심이거든요. 그냥 공부 안 해서 욕심이니까 엄청 높게 평가해요. 이렇게도 욕심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은 연습서를 보려면 그만큼 더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스터디도 많이 하고 막 해서 애들 모의고사 보는 것도 좀 케어해주고 그렇긴 하는데요. 종합반 말고 별도로 모집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연습서, 세법 연습서, 세무회계 연습서를 막 봤어요. 세무회계 연습서를 막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 세법 점수랑 객관식 세법만 보고 객관식 세법
본 점수랑 비교해 보면 객관식 세법만 봤던 친구의 점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무회계 연습을 본다고 해가지고 객관식을 잘 푸냐 그건 아니에요. 실력은 늘겠지. 실력은 늘겠지. 지식 늘겠지. 응? 잘 많이 알겠지. 그런데 객관식은 못 풀 수 있습니다. 객관식을 푸는 연습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서를 본다는 것은 방향을 좀 트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동차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연습서를 본다는 거지 1차를 목적으로 연습서를 본다는 것은 차라리 1차 객관식을 반복해서 푸는 것이 1차 목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연습서를 보겠다. 그러면 그만큼 더 하루에 더 공부 시간을 늘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부 시간에서 그 연습서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공부 시간은 1차 목적으로 가져가시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루에 한두 시간씩 더 시간 내가지고 연습서를 보는 겁니다. 세법, 재무회계는 그래요. 그거까지는 연습서 봐도 1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그런데 재무관리랑 원가관리 회계는 연습서를 본다는 게 1차에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니까 차라리 연습서를 볼 바에 그냥 그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쉬어야겠네. OT 여기서 마치고 그 수업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